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보았죠. 같은 해 대통령 선거도 있었죠. 그 전에 실시됐는데 새누리당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패를 했죠. 그래요. 그전에는 압승을 했잖아요. 그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근데 대패를 했어요. 어쨌건 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실시되었으니까 그래요. 새누리당이 우세하다는 게 입증이 되었죠.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때 근대국가 수립 세력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통합 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을 합쳐도 140석, 새누리당과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을 합치면 157석이잖아요. 우세하잖아요. 그래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 결과는 뭐 달라지지 않았죠. 국회의원 선거 때 우세했죠,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결과도 결국은 이제 박근혜가 승리를 했죠. 근데 약간 내용은 좀 달라져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패배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떤가요? 패배하긴 패배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48%, 문재인이 51%. 그래서 한 명만 단선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대표하긴 했지만 큰 차이로 대표 안 했을 수도 있죠. 의석수를 많이 잃어서 그렇지. 하여간 서울과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48%, 문재인은 51%였죠. 경기에서는 박근혜가 48.8% 얻었고 문재인이 50.9% 얻었고 문재인이 승리하긴 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외 지역에서 뭐 이긴 데가 어딨냐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죠. 뭐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겼고 전남에서 이겼고 전북에서 이겼고 그 외에는 뭐 이긴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보면 다 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박근혜가 되겠죠. 수도권에서 압승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선거판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안철수와 야권 단일화를 시도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안철수가 크게 떴다는 거예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안철수가 크게 부상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렵 이제 안철수가 크게 부상했다는 거예요. 2011년 9월 6일 인터뷰에서 그렇죠. 안철수는 인터뷰를 했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 박원순을 지지했다.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았죠. 박원순을 지지한다 했죠. 이에 박원순의 지지는 민주당 후보 박영선보다 더 큰 지지를 얻었고 박원순은 그런 일이 있었죠. 박원순과 민주당은 후보를 단일화하여 한나당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요. 승리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떴다는 거예요. 부산 출신인 안철수는 이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했다. 안철수는 1995년 안랩을 창업하여 기업을 창업했죠. 1995년 국내 최초의 백신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뒤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했고 안내벌 국내 대표 보안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렇죠. 그리고 빼야 돼. 그런 이력이 있죠. 전문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되죠. 의과 의사였으니까. 또한 이제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런 게 보이죠. 안철수의 이력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력이다. 이런 이력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히 첨단 산업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좋아할 이력이다. 그 전문성이 있고 산업에 기여하고 이러면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좋아하죠. 안철수가 박원순을 지지하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겼다. 자기 편이라 생각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공산주의 세력 인사나 돌연변이 세력 인사는 아니다. 이익 따라 유행 따라 투표하는 껍데기 세력 인사도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1987년 이후 민주당에 몰표하는 호남인들이다. 그들 중에도 공산주의 세력 인사나 돌연변이 세력 인사들이 제법 있었겠지만 민주당을 자기 지역 정당이라고 생각하여 투표하는 인사들도 제법 많았다. 지역주의 정치에 입각해서 투표하는 이들이 많아졌죠. 1987년 이후부터. 그래요. 그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 확인했죠. 즉 안철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민주당은 크게 두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한 세력은 앞에서 언급한 껍데기 세력이고 다른 세력은 과거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세력이다. 주로 학생운동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죠.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인사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 한국인과는 크게 다르다. 우선 국가 간이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간첩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반국가 행위를 한 범죄자라고 답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탈락이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간첩 행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 이력 있는 인사들은 정답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존경한다. 내지 이 시대의 축복이다. 이다. 그렇잖아요. 신영복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존경한다. 이 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이 다른 거죠. 판단이 다른 것은 어디에서 기인하나요? 국가 간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산업에 대한 기여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래요.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제약시하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나 돌연변이 세력 인사에게 그와 같은 일은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산업화에 기여했다. 그럼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인정하죠. 근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잖아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나 돌연변이 세력 인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기 어렵죠. 제약시하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이력은 공산주의 활동, 그렇죠. 그로 인한 구속 수감 그런 걸 높게 치죠. 구속 수감과 같은 이력이다. 나아가 간첩 활동까지 있으면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영복이죠. 그래요. 간첩 활동하고 전향 안 하고 오래 버티고 그런 걸 높게 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력 구도로 인해 안철수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는 없었다. 안철수에게는 전문성 또 뭔가요? 산업의 기여 그런 이력이 있지. 공산주의 활동, 구속 수감, 간첩 활동 이런 게 없잖아요.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가 어렵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2012년 들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과 함께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었다. 그 사실이죠.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자 대결 구도에서 박근혜는 40% 안팎의 지지를 얻었고 안철수와 문재인은 각각 20%의 지지를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지지했죠. 당연히 40%가 나오겠죠. 근데 안철수와 문재인은 갈렸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두 개파의 연합이잖아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당연히 문재인을 지지했을 것이고, 그래요. 껍데기 세력 인사들은 안철수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그러나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경우 안철수가 박근혜를 앞서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밀리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안철수가 박근혜보다 앞선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안철수의 이력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력이었기 때문이다. 또 안철수에 또 끌려가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보통 한나라당에 투표하겠지만, 그 새누리당에 투표하겠지만, 또 안철수가 더 낫다 생각하면 안철수를 찍을 수 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전부 뭔가요? 한나라당 당원들은 아니잖아요. 절대 지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원들은 절대 지지하겠지만 뭐 대체로는 뭐 한나라당을 찍긴 찍겠죠. 근데 안철수가 괜찮다 생각하면 안철수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을 당기는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안철수는 당시에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에 민주통합당은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 시도하겠죠. 자기네 지지 세력들 중 상당수가 안철수를 지지하니까. 둘이 나와버리면 둘 다 확실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단일화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요.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하고 비슷한 사례이기도 하죠. 2012년 11월 23일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일화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자기 포기하더라. 포기한 이유가 있겠죠. 안철수의 대선 출마 포기는 간단하다. 민주당에서 껍데기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힘은 팽팽하였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은 초조해졌고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가 지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리해질 것은 깨달은 안철수는 패배보다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 끝까지 나갈 수도 있죠. 그럼 패배했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 표가 분열돼서 패배한 거니까 또 그 비난은 민주당으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안철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안철수의 이력과 성향을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을 할 때 안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서울시장 출마였다. 모든 이력과 성향을 무시할 때 당시에 다 알겠지만 서울시장 출마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당선될 수 있었다. 박원순한테 양보한 걸 봐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겠죠. 안철수 이력이나 성향을 볼 때 안철수에게 가장 좋은 길은 한나라당 후보와 단일화하여 당선되는 것이었다. 근데 이력이나 성향을 보면 미래를 볼 때는 이제 한나라당과 단일화하는 게 좋았죠. 안철수는.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서울시장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이상의 발전은 보장할 수 없다. 왜 그런가요?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철수의 이력은 민주당의 주류 세력과 주류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력은 민주당의 주류 세력에게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이력이나 성향을 볼 때 한나라당에 영입되어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그럴 바에는 한나라당에 영입되어서 활동하면서 이제 실력자가 돼서 뭐 서울시장이건 대통령이 되건 그게 안철수에게는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 성향과 이력과 너무 달라버리면 어떤가요? 괴롭다는 거예요. 안철수의 독자적인 정치활동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독자적으로 활동했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인기만 믿고 또 세력이 있고 또 세력이 지지하는 또 전통적인 정당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는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안철수는 독자적으로 서울시장이 될 수 없었다. 그 2000년대 한국이란 사회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혼자 나가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나타난 거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철수의 사례는 정몽준의 사례와 같은데 정몽준 역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단일화 정몽준 사례. 정몽준이 인기가 압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 정몽준이 불리해지고 뭐 유사한 사례죠. 뭐 정몽준 역시 마찬가지죠. 뭐 그 이력이나 성향을 보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 가깝지.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로부터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껍데기 세력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선거 결과를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죠. 부산, 경상남도, 강원도에서 새누리당은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경북과 대구에서 80%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 그렇죠. 통상 이 지역은 늘 근대국가 수립 세력 강세 지역이었다. 광주, 전남, 전북에서 민주통합당이 80% 이상 지지를 얻었다. 그렇죠. 1987년 이후 광주, 전남, 전북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강세 지역이 되었다. 87년 이전에는 호남 지역도 뭐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거나 군사 정부를 지지했지.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지지 지역이었는데 이제 김대중이 그 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 뜨면서 지역주의 정치가 그래요. 호남인들이 대폭 수용하면서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된 거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크게 패배했는데 박근혜는 인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고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 전남, 전북 외에 문재인이 승리한 곳은 없다. 뭐 이러면 박근혜가 되는 거죠 뭐.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볼 때 박근혜는 수도권에서 선전했는데 이는 수도권 주민들 중에 새누리당에 한 번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선전했죠.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다르게. 그러한 주민들이 많았던 이유는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노무현 정부와 같이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및 엉터리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쓸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렵죠 뭐. 노무현 정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한 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때 큰 고통을 받았죠. 수도권 주민들이.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죠. 민주당은 거의 뭐 표를 얻지 못했죠. 대패해버렸죠. 기억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2007년 근데 좀 한 가지 현상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정희와 외모가 비슷한 이인재가 갑자기 떴고 2012년 산업화를 상징하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압도적으로 당선됐죠. 2017년에는 박정희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또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서 당선되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가요?
박정희가 군사정부를 연상시키잖아요. 이인재도 그러하고. 이명박도 산업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떴잖아요. 뭘 떠올리게 하나요? 박정희가 군사정부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는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당연히 딸이니 박정희 딸이니까 박정희를 떠오르게 하죠. 다 박정희가 군사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 대부분은 군사정부와 민간정부를 모두 겪은 이들이었다. 노태우가 물러난 뒤로부터 아직도 10년, 겨우 10년이 흘렀잖아. 아니죠. 노태우가 물러난 뒤로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다 겪었잖아요. 15년이 흘렀죠. 근데 참여자들 대부분은 알죠. 그렇잖아요. 박정희와 유사한 인물을 반복해서 찾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자꾸 박정희와 유사한 인물 찾더라. 그렇죠. 군사정부를 연상시키는 인사들을 자꾸 찾더라, 국민들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당시 국민들 대부분은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민주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계승하기를 원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박정희 비슷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독자라고 찾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김대중과 노무현이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에 몰두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반복하여 박정희와 유사한 인물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떴던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겪었잖아요. 그들이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했죠.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대기업을 육성해서 양질 일자리를 보급하려 하고 군사정부는 그랬잖아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화학 신산업 육성하고 중화공업하고 반도체 육성하고 거기에 몰두했죠. 군사정부는. 그러면서 절대빈곤을 탈피하고 한국이 산업화되면서 군대국가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번영을 누리게 되고. 근데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겪으니까 이거 아니더라. 이러다 나라가 크게 잘못된다. 실제로 잘못되고 있었죠. 청년들도 점점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산업은 쇠퇴하고 이때까지 발전했지만 예전 같은 번영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렀죠. 이러다가 잘못된다. 그 당시에 이제 민간정부와 군사정부를 다 겪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박정희와 유사한 인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이인재 이런 사람들이 왜 떴냐는 거예요. 포퓰리즘 하라고 이 사람을 띄웠냐는 거예요. 포퓰리즘을 절대다수 국민들이 원했으면 민주당이 됐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사람들도 포퓰리즘을 얘기했겠지만 이 박정희 딸이 되고 박근혜가 되고 이명박이 되고 이인재가 뜬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박정희랑 비슷한 인물이 떴느냐.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을 계승하라는 의미에서 떴다는 거예요. 또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폐기해야 돼 그런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또 수도권에서 선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죠. 감추어져 있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김대중과 노무현이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에 몰두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반복하여 박정희와 유사한 인물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떴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60년대 이후 민간정부가 아닌 군사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던 것과 유사하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군사정부 때도 군사정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산업화도 알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역사에서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이 다 그 군사 정부였잖아요. 산업화를 몰랐나는 거예요. 그 당시 국민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발전소와 제철소, 또 비료공장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북한에 있어서 그렇지. 산업화 효과도 알았겠죠. 그래요. 유사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다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간파한 군사정부는 사명을 다하여 국가와 국민에 큰 공적을 남겼고, 공적을 남긴 건 맞죠. 절대빈곤 탈출하고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보급하고 한국을 번영시키고 다 그 기반을 군사정부가 만들었잖아요. 이명박 정부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망각한 채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뿐이다. 절대다수가 이명박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왜 그 산업화의 상징인 이명박을 지지했나요? 김대중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다 폐기하고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을 계승하라고 뽑았죠. 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이 왜 압도적으로 이명박을 밀었나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다 폐기하라고 민 것뿐이죠. 근데 망각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망각하지 않고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했고,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